64쪽으로 갈게요. 64쪽에 가시면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64쪽. 우리는 64쪽의 부동산의 특성 중에서는 이제 토지 특성이 있고 건물 특성이 있는데 건물 특성은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토지 특성만 보시면 됩니다. 토지 특성만 보시면 되고 얘는 이제 오늘 수업 중에서 유일하게 별표 2개가 들어가는 파트입니다. 시험 반드시 나오는 파트예요. 반드시 나오는 파트니까 정신을 집중하셔서 좀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 수업이 이렇게 하루에 4시간 정도씩 수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리고 강의를 한번 빠져버리면 4시간 수업을 이제 들어셔야 동영상으로 보충을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빠지면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안 빠지는 게, 결석하지 않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저랑 같이 진행을 하면 4시간 만에 진도가 빠지는데, 혼자 4시간짜리 동영상을 들으려고 그러면 4시간 만에 잘 안 빠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웬만하면 실강 참여하신 분들은 실강에 참여하셔서 들으시고, 동영상으로 수업 듣는 분들도 절대로 중간에 정지 버튼 누르지 마시고요. 계속 플레이를 해놓고, 그러니까 다른 일을 다 뒤로 밀어놓고 강의 들을 때는 강의에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실강 듣는 효과를 똑같이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올해는 자기 따기로 맘먹었으니까 그냥 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네.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올해는 고생을 좀 한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고생하지 않고 자기 땅 딸 방법은 없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와서 쌤이 이렇게 좀 쉽게 아주 빠르게 자기 따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얘기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쉽게 빠르게 자기 따는 방법은 없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여러분들을 횡단보도로 건너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는 겁니다. 정말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횡단보도로 건너고 있으니까 차가 멈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심막판에 가면 무단 횡단하는 법도 알려는 드립니다만은 죽을 수도 있어. 알겠죠? 지금은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맞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는 심막판이 되면 별짓을 다 해요. 별짓을 다 하니까 지금은 그런 위험한 방법 말고요. 안전한 방법으로 길을 건너는 방법 찾아봅시다. 자,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입니다. 칠판을 바라봐 주시면 됩니다.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겠죠? 먼저 판서를 통해서 수업을 하고요. 제가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지우고 없애버립니다. 근데 그게 없었어도 되는 게 제가 교재에다가 다 흔적을 남겨드려요. 흔적을 남겨드리고 3, 4월 달에 되면 교재에다가 형광펜도 딱 쳐드립니다. 형광펜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는 형광펜만 보고 시험장 들어가도 됩니다. 제가 아까 농담 삼아 앞에 앉아 계신 분한테 저걸 좀 지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책에다가 많이 적어 놓는 게 안심도 되고 좋잖아요. 그죠? 근데 분명히 나중에 후회합니다. 나중에 이제 만약에 시험 일주일 남았어요. 오늘이 시험 일주일 남은 상황이야. 근데 이제 기본서랑 보고 싶어. 그럴 때가 오겠지? 우리 그럴 때가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때는 책에 뭐만 적혀 있고 싶어 하냐면요. 정말 중요한 거, 꼭 봐야 될 거, 핵심이 되는 것만 적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게 될 때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여기다가 막 필기하고 버스를 납자라고 쓰고 그렇게 해놓으신 분들은요. 책에 많이 적혀 있으면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가게 돼 있고 나중에 우리가 어떤 날이 오냐면 반나절 만에 부동산학 개론책을 한번 다 봐야 되는 날이 와요. 한 3시간, 4시간 만에 우리가 2달 동안 수업했던 이 책의 내용을 다 봐야 되는 날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정말 중요한 내용만 체크가 돼 있고 적혀 있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적어 놓으면요. 절대로 반나절 만에 책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쓴 거기 때문에 다 눈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나중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책은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손을 대진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책은 모르겠고 개론책은 제가 체크하라는 것만 체크하고 제가 발표하라는 것만 발표하고 자기 임의로 이렇게 책에다가 필기하는 것은 난 반댈세. 반댈세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책 체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좀 아껴놓으세요. 왜냐하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1년 동안 공부를 할 책이에요. 내가 입문서 같으면 이런 얘기도 하지도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책은 저한테 맡겨주시옵소서. 알겠죠? 여러분들은 제가 하라는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도 문제지만 내가 집중해서 못 견디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책에다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체크 안 하는 거 딱 내가 보고 있잖아요. 찝찝해요. 그것도 더 찝찝할 때가 언제냐면 체크를 안 해야 되는데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진짜 찝찝해요.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면 이거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시험은 뭐냐면 내년에 안 나옵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올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나왔어요. 이걸 보자. 그걸 위해서 내가 보고 있어 봐봐요. 얼마나 찝찝하겠어요. 하루 종일 밥맛도 없고 그래요.
진짜. 한 번도 없다가 참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집에 가서 밤에 폭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 보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살이 찌는 거예요. 그런 제가 하지 말라는 건 웬만하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토지 특성 출발합니다. 토지 특성은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의 여기 있을까요? 네, 토지 특성은 토지의 자연적 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적 특성. 두 번째는 토지의 인문적 특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자연적 특성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랑 공부하심에 있어서 자연적 특성의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 정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지 그게 중요한 특성이 아니에요. 자연적 특성은 토지 자체가 지니고 있는 특성이에요. 토지 자체. 인문적 특성은 토지에 인간이 개입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연적 특성을 선천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인문적 특성은 후천적인 특성이에요. 자연적 특성은 변화되지 않는다. 불변적인 특성이라고 한다면 인문적 특성은 인간에 의해서 가변적인 변경이 가능한 특성입니다. 이때 자연적 특성을 대표하는 단어가 물리적이란 단어예요. 근데 얘는 불변적인 특성이라고 했으니까 물리적으로 못마는 것이 불가능하다. 즉 못말 수 없다 하는 특성을 자연적 특성이라고 한다면 인문적 특성은 출발이 물리적으로 출발하지 않고 경제적 또는 용도적이란 말로 출발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기서는 경제란 말과 용도란 말이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는 못마하는 것이 가능하다, 못마할 수 있다 하는 특성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토지의 자연적 특성부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보셔야 될 토지의 자연적 특성은 크게 5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가 부동성이라는 특성이 있어요. 부동성. 그리고 영속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영속성. 그 다음에 부증성. 그 다음에 개별성. 마지막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좀 애매한 이유도 알려드립니다. 좀 이따가 인접성이라고 합니다. 인문적 특성은 3가지 정도 공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용도의 다양성. 두 번째는 병합 분할의 가능성. 병합 분할의 가능성. 세 번째는 이제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위치의 가변성.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계속 강조하는 겁니다만 자연적 특성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고 그랬죠. 앞으로 제가 부동성이 뭡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부동산학을 안 배우신 분들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돼요. 영속성은 수명이 긴 거예요. 예, 맞아요. 부증성,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개별성, 각각 다르다는 특성. 예, 맞아요. 인접성, 인접해 있다. 맞는데, 배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배운 사람들은 꼭 요걸 써먹어야 돼요. 물리적으로 못마는 것이 불가능하다. 요걸 써먹어야 됩니다. 절대로 안 써먹으시면 안 돼요. 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성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성질력, 이렇게 얘기해 주셔요. 영속성이 뭐예요? 그러면 토지는 써줘서 달아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야. 물리적으로 감가가 불가능하다는 성질력,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부증성은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공급이 불가능하다는 성질력, 이렇게. 개별성이 뭐예요? 그럼 토지는 물리적으로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성질력, 이렇게. 인접성은 토지는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하다는 성질력,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꼭 쓰셔야 됩니다. 내가 왜 써야 되는지를 알려드릴 건데 아마 수업 처음 듣는 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저 뒤에 가시면 감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감정평가론 가면 한참 진도 나가야 돼요. 그럼 감가로 가서 감가 종류는 3가지 감가가 있는데 오늘은 제가 2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물리적 감가라는 게 있고 경제적 감가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 감가는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되는 걸 물리적 감가라고 하고요. 경제적 감가라는 것은 인근 지역의 상권이 쇠퇴해버리는 거예요. 주변 지역의 시장성이 감퇴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 경제적 감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토지가 감가가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으면 물리적으로는 감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멸, 손상, 파손, 노후화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경제적 감가는 돼요. 토지도. 그러니까 주변 지역의 상권이 쇠퇴해서 내 부동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제적 감가는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토지 감가가 돼요, 안 돼요? 라고 물었을 때 감가가 안 돼요. 이러면 뒷책임 못 진다는 거예요. 무슨 감가만 안 되냐면 물리적 감가만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감가는 되거든. 토지는 물리적 공급만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공급은 돼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경제적 이동은 돼요. 토지는 물리적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용도적 대체는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걸 갖다가 제가 3, 4월 달에 좀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고 지금은 뭘 배우시냐면 자연적 특성은 어쨌든 물리적으로 원만한 것이 불가능하다. 인문적 특성은 가능하다. 자, 한번 볼게요.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다. 용도의 다양성. 하필 분필이 가능하다. 병합 분할의 가능성.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내 부동산의 위치가 변하기도 한다. 요걸 위치의 가변성이라고 합니다. 얘는 된다는 특성이고 얘는 안 된다는 특성인데 제가 이게 중요하다 했어요? 요게 중요하다 했어요?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근데 밑에 거 한 개 볼게요. 용도에 다양성. 다른 건 필요 없고 용도에 다양성. 자, 토지는 다양한 용도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토지를 이용해야 되냐면 한 개만 기억할게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최유효 이용. 자, 최유효 이용이 뭐냐면요. 뒤에 가서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1등을 뽑아서 이용해보자 하는 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용도를 뽑아내자 하는 걸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는데 저 보세요. 한 반에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시험 쳐서 1등 뽑아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걔가 1등이겠지. 한 명밖에 없는데. 근데 학생이 여러 명 있으면 시험 쳐서 1등 뽑아내는 게 의미가 있죠? 예. 그럼 결국 토지 용도가 획일적이라면 최유효 이용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토지 용도는 다양하다 보니까 최유효 이용 1등 용도를 뽑아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요, 연관성보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최유효 이용이란 말이 나오려면 용도가 뭐할 것? 다양할 것. 거꾸로 용도가 다양할 때는 이 토지에 가장 적합한 무슨 이용을 할 것? 최유효 이용을 할 것. 그래서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용도가 다양할 때는 무슨 이용해야 된다? 최유효 이용. 문제 풀다가 토지 이용할 때는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토지 특성 뭐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최유효 이용을 한다.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하세요. 나머지 병합 분할의 가능성과 위치의 가변성은 됐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인접성은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공부한다 그랬으니까 부동성, 영속성, 부정성, 개별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어떻게 나오는지를 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제발 보세요. 자, 끝까지 집중력이 흐르지면 안 됩니다. 집중력이 흐려지시면 안 되고 집중력 있게 수업을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는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이 중요합니다. 졸면서 4시간 듣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졸면서 3시간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집에서 30분을 복습하더라도 수업 들을 때만이라도 집중해서 복습하실 때도 집중해서 복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는 공부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합격을 해내요. 근데 남들이 봤을 때 공부를 엄청 하는 것 같은데 합격 못하는 사람들은요, 공부의 질이 형편없어요. 카톡도 좀 봤다가 낙서도 좀 했다가 막 좀 졸다가 그리고 시계 보니까 4시간 지났어. 오늘 4시간 공부했네? 하고 집에 가는 거죠. 질적으로 우선 공부를 못하면 안 됩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질적으로 우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자격시험은 그렇습니다. 알겠죠? 예. 7번 보세요. 첫 번째, 부동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이렇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시장이 국지화됩니다. 국지화. 두 번째는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을 합니다. 세 번째는 외부효과 지역분석. 외부효과 지역분석. 그 외부효과 지역분석은요, 부동성 때문에도 관계가 되지만 인접성과도 관계가 있어요. 인접성. 네 번째는 입지론이라고 하는데, 입지론은 이제 용도를 먼저 결정하고요. 용도에 맞는 부지를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임장활동 해가지고. 이걸 입지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테니까 10번 보세요. 요런 단어들이 문제 풀다 나오잖아요. 그럼 요거는 여러분들 부동성 때문이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안 돼요. 여러분 반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특성은 계산 문제하고 마찬가지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상하게 이게 한 7월달, 8월달까지도 시험 치면 계속 틀려요. 그러다가 9월달, 10월달 되면서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좀 틀린다고 생각하시고요.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내가 맞추게 해드릴게요. 끝내는 맞추게 해드릴게요. 네, 못 믿어?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강의하는 사람 믿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강의하는 사람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꾸 혼자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알겠어요? 저를 신뢰하셔야 됩니다. 제가 끝내는 알게 해드릴 테니까 지금은 그냥 편하게 설명 들으세요. 서울의 새우깡이 1000박스가 남아요. 부산에 새우깡이 1000박스가 모자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서울에 남는 새우깡을 부산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동산시장들은요, 굳이 서울의 새우깡시장, 부산의 새우깡시장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제 서울에서 팔리던 게 오늘 당장 부산에서 팔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산들은 지역적으로 세분화해서 시장을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부동산은요, 서울에서 부동산이 한 1000평 남아요. 부산에서 부동산이 한 1000평 모자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냐? 그냥 서울에서 남는 채로 시장 형성이 되고요. 부산에서는 모자라는 채로 시장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은 남는 지역에 있는 물건을 모자라는 지역으로 가져올 수 없다는 부동성 때문에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됩니다. 우리 이것을 세 글자로 국지화라고 합니다.
지금은 제가 국지화를 해석해 드렸잖아요. 국지화는 이렇게 남는 재가 남는 채로, 모자란 재를 모자란 채로 이렇게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되는 걸 국지화라고 합니다. 지역마다 따로따로 시장 형성되는 걸 국지화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시간 좀 지나면요. 국지화라는 말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체를 이해하셔야 돼. 해석하지 말고. 국지화 됩니다. 무슨 성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남는 지역에 있는 걸 모자라는 지역으로 못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국지화는 이번 시험에 나옵니다. 국지화가 뭐 때문인데 이렇게 나온다고. 뭐 때문이에요? 부동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두 번째. 부동산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럼 누가 움직여야 돼? 사람이 그 장소에 임해봐야 돼. 사람이 그 장소에 사람이 움직인다는 걸 임장활동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임장을 해서 그 지역에 정보를 맡기는 오는 거예요. 정보활동이라고 그래요. 부동산은 동산처럼 한 곳에 진열해 놓고 판매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개활동이 받아라는 겁니다. 근데 세 개 다 안 중요해요. 임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임장활동 뜨면 무슨 성? 부동산. 국지화 뜨면 무슨 성? 부동산. 또 계속 갑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다 배웁니다. 저한테 외부효과라는 것은 제3자가 의도되지 않았고 시장기구를 통하지 않는 행동을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종류는 정예외부효과, 부예외부효과가 있고 정예외부효과는 사적 편이 크고 사회적 편이 크고 과소생산되고 규제가 완화되고 뭐 쭉 배운다고요. 지금 내가 이걸 할 수가 없어. 그게 외우세요. 부동산은 원튼 원하지 않든 외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외부효과. 외부효과 받는 이유는 나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외부 영향을 받는 거야. 그러면 감정평가할 때는요. 부동산부터 봐야 되겠어. 이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있는지를 봐야 되겠어. 어떤 지역에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되겠지. 이걸 지역 분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 외부효과 지역 분석이 나오면 인접성 때문이기도 하고 부동성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보세요. 인접지가 나에게 주는 영향이 외부효과잖아. 그러니까 인접성. 인접지를 분석하는 게 지역 분석이잖아. 그러니까 인접성. 과학을 일이 있고 나는 그 인접지 영향을 온몸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무슨 성 때문에? 부동성. 자 따라해보세요. 입지로. 부동산 움직여 안 움직여? 자 그러면 치킨가게. 치킨가게가 뭐야? 용도지. 신혼집. 용도지. 정해놓고 부지를 무슨 활동해서? 임장활동해서 보러 다니는 걸 입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거 무슨 성? 부동성 관련이 있는 거지. 참고로 뒤에 가서 배울 건데 적지론이라는 게 있어요. 반대입니다. 반대. 부지를 먼저 잡아놓고 이 부지 맞는 용도를 찾는 것을 적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가 땅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냐면 최유효용으로 활용해야 되지. 끝나세요? 근데 제가 최유효용이기 때문에 무조건 무슨 성? 용도의 다양성. 그래서 입지론이 있다면 무슨 성과 관련이 있는데 부동성과 관련이 있는데 적지론이 있다면 무슨 성? 용도의 다양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험이요. 호락호락한 시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은 듣고 계세요? 네. 부동산은 영속성 때문에 국지화된다 이렇게 나와요. OX. 국지화되는 이유는 부동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저 보세요. 부동산은 임장활동을 해야 되는데 부증성 때문에 그렇다. X. 무슨 성? 그러니까 국지화가 시험에 나올 때 안국지화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다음에 임장활동 대신에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부동산이 움직인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국지화,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분석, 입지론 이런 단어는 그대로 주고 얘가 부동성 때문인데 다른 성질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아니면 박스 안에다가 이 중에서 한 두세 개를 넣어요. 이 중에서 부동산 활동은 임장활동이 되면 부동산 시장은 국지화된다. 박스 활동 안에 이걸 넣고 얘는 무슨 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까? 해서 1, 2, 3, 4, 5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럼 답은 무슨 성? 부동산. 작년, 재작년은 뭐가 나왔냐면 영속성이 나왔어요. 작년 2년 연속 영속성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가 봤을 때 영속성은 안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출제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출제 심리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든 학문이에요. 제가 만든 학문인데 출제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있어요. 제가 만든 학문인데 그 출제위원들은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고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작년에 자존심으로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작년에 출제했던 것을 똑같이 출제하기를 기피하려는 작년 출제 문제 기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예. 작년 출제 문제 기피 현상이라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 때문에 작년, 재작년 영속성 나왔으니까 올해는 영속성 빼고 부동성이 나오는 것도 진짜 많습니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작년에 나왔다고 했던 영속성 가볍게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영속성. 영속성은 아까 소개드린 대로 토지는 사용을 해도 달아 없어지는 제어가 아니다. 마모감가되는 제어가 아니다. 이걸 영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영속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 한 4가지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토지의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생산 이론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요. 소유와 이용을 분리해서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시장. 하나 더 재고 시장이 발달합니다. 임대차와 재고 시장. 그래서 나중에 절량 분석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가치 보존력이 뛰어납니다.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투자재로서 선호가 됩니다. 투자재. 그 다음에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장기, 장래, 예측 이런 말이 꼭 나옵니다. 자, 소개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재생산 이론이 토지에 적용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다까지도 하셔야 되는데 재생산 이론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농심에서 새우깡을 1000박스 생산했어요. 1000박스를 생산했어요. 사람들이 조금 맛있겠네 그러고 사 먹었어요. 그럼 새우깡은 이제 소모되고 없죠? 그럼 새우깡을 또 다시 농심에서는 뭐 하겠어요? 재생산하겠죠? 예. 재생산된 새우깡은 또 다시 뭐 되고 소모되고요. 요건 무한 반복되겠죠? 예. 요걸 우리는 재생산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럼 재생산 이론은 무엇과 무엇의 반복 과정이냐면 요거와 요것의 반복 과정을 말합니다. 무엇과 무엇의 반복 과정? 소모와 재생산의 반복 과정을 재생산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재생산 이론의 전제 조건은 뭐가 돼야? 없어져야지 다시 만드는 겁니다. 맞죠? 근데 토지는 소모가 돼야 안 돼요? 재생산할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 자, 토지에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예요. 뭐가 안 되니까? 소모가 안 되니까 재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모는 왜 안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재생산 이론을 시험에 뜨면요. 재생산 이론은 생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생산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산 안 된다는 건 부증성이잖아요.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야? 왜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데? 소모가 안 되니까. 소모는 왜 안 되는데? 영속성. 여러분들 저랑 이거 만듭시다. 이 왁구 알죠? 왁구. 이 왁구 만듭시다. 자,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시험에 떴어. 어디 동그라미? 일단 영속성 동그라미 할 수가 없지. 영속성이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어디 동그라미? 재는 다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만들기 전에 뭐가 돼야? 소모가 되면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토지는 소모가 돼? 안 돼? 안 돼. 왜 안 되는데? 영속성. 그렇게 체크하시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재생산 이론이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영속성. 두 번째, 콜라, 분필. 콜라, 분필, 새우깡은 수명이 짧아요. 수명이 짧은 재원은요, 내가 쓰고 남이 쓰고 다시 내가 쓰려고 하면 없어. 달아 없어지고 없어. 그래서 남에게 빌려주는 임대차 시장이 발달하지를 못해요. 근데 자동차 수명 10년 이상 되죠. 아파트 수명 최소 20, 30년 잡아야 되죠. 토지는 수명이 무한대예요. 이런 놈들은 내가 쓰고 남이 쓰고 다시 내가 쓰려고 하면 있어 없어? 있어요. 따라서 수명이 긴 재화들은요, 소유는 내가 하지만 남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시장은 무슨 시장? 임대차. 시험이 쉽게 나오면 임대차고요. 조그맣게 나오면 소유와 이용을 분리한다고 떠요. 소유와 이용이 분리된다는 게 뭘 말하는 거고? 임대차 얘기하는 거고, 임대차가 뜨면 수명이 길 것, 영속성. 부동산은 써서도 없어져 안 없어져? 다른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지? 소모가 안 되지? 그래서 재고 시장이 발달돼요. 남아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빌려주는 시장? 임대차. 남아있다? 재고. 이거 영속성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는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요? 가치 보존력이 떨어져요? 가치 보존력이 떨어져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구나. 자동차를 1년 썼어요. 가격 팍 떨어지죠? 2년 썼어요. 더 떨어지죠? 한 20년 썼어요. 폐차입니다. 맞죠? 토지를 1년 썼어요. 그죠? 10년 썼어요. 오히려 토지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납니다. 무슨 성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에 투자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자동차에 투자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런 말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소비재지 투자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투자재로 선호되는 이유가 가치 보존력이 뛰어나서 그렇다. 됐어요? 가치 보존력이 뛰어난 이유는 무슨 성 때문이다? 영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그럼 따라해보세요. 장기, 장래, 예측. 자, 문제 풀다가 장기, 장래, 예측이 나오면요, 예외 없이 영속성으로 가요. 이건 제가 책임질게요. 문제 지문이 석 줄 났어요. 석 줄 났는데 두 번째 줄에 장기란 말이 있어. 그만 읽으세요. 영속성이에요. 지문이 넉 줄 났는데 첫 번째 줄에 장래가 떴어요. 그만 읽으세요. 영속성입니다. 왜 장기, 장래, 예측이 나오면 영속성이냐면요, 이 세 개 단어 다가 미래지향적인 단어예요. 수명이 짧은 재원은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예를 들면 하나만 해볼게요. 하루살이한테, 하루살이 알죠? 하루살이 수명이 뭐죠? 하루죠. 이놈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장래희망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하루살이한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살이한테 신뢰하신 거예요. 하루만 살고 죽는 놈한테 장래희망을 묻다니. 그래서 하루살이가 이렇게 얘기하겠지. 저 장래희망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이놈아, 너 장기적으로 말이야 좀 저축도 하고 예측을 좀 잘하고 살아 이놈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잘못된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장기, 장래, 예측은 수명이 긴 재화에만 쓸 수 있는 말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성? 영속성. 총정리합니다. 두 가지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풀고 있는데 국지화라는 말이 있다. 국지화. 임장활동, 임장활동, 외부효과 지역분석, 그 다음에 입지론 이런 단어가 뜨면 무슨 성? 부동성. 문제 풀다가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와 이용을 분리시키고 임대차 시장이 발달한다. 재고 시장이 발달한다. 가치 보존력 투자재로 선호가 된다. 장기장 예측이 떴다. 무슨 성? 영속성. 근데 올해는 가능성이 적다 그랬어요. 영속성은요.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 연속으로 떴어요. 실제 심리학적으로 뜰 것 같지가 않아요. 이번에는 개별성. 요거 따라 한번 봅시다. 개별성. 자, 개별성은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 서울에 있는 저기 새우깡이랑 부산에 있는 새우깡은 바꾸면 돼야 안 돼요? 돼요. 왜요? 그렇죠. 동질적이다 그래, 그랬다가. 뭐라고요? 동질적이다 그래요. 동질적이다. 근데 서울에 있는 30평 토지랑 부산에 있는 30평 토지는 바꾸면 돼야 안 돼요? 왜요? 달라요. 이질적인 토지라 그래요. 토지는 이렇게 이질적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다른 토지 처리한다고요. 이질적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는 이질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질 하니까 왠지 막 병이름 같고 막 배도 아플 것 같고 막 그렇잖아. 그래서 다른 걸 순화해서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어? 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토지는 각기 다르다. 그럼 서울에 있는 30평 토지랑 부산에 있는 30평 토지는 바꿀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토지가 아니다. 이걸 개별성이라고 그래요.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성질, 다르다는 성질을 개별성이라고 그래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가 얼마죠? 4,100원이에요. 800원이라고? 4,100원 아닌가? 4,100원입니다. 라떼는 4,600원이고요. 모르셨던 분들 이번 기회에 아시기 바랍니다. 저기 백다방 가면 2,500원이에요. 라떼가. 아메리카노는 2,000원이고 요 앞에 커피에 바나다 가면 아메리카노 1,000원이에요. 몰랐어요? 요 앞에 가면 1,000원이에요. 큰 것도 1,500원밖에 안 해요. 쿠폰도 찍어줘요. 예, 그렇게 10장 모음 한 장 붙잡고 그렇습니다. 다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게 강남에 가면 아메리카노 스타벅스에 4,600원 합니까? 똑같이 4,100원이에요. 광주 가면요. 이걸 일물 일가의 법칙이라 그래요.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가격이 성립합니다.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성립하는 가격이 성립하는 재원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대에서 신차 하나 나왔어요. 3,500만 원 책정이 됐습니다. 다른 데가 또 다 3,500입니다. 라면이 한 개 600원입니다. 권장 소비자 가격이. 그럼 다른 것도 다 600원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토지는 일물 일가의 법칙이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맞나요? 네. 똑같은 물건이라도 똑같은 가격이 성립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물건마다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개별화, 독점화라고 합니다. 그 물건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개별화, 독점화. 그래서 부동산을 감정평가할 때는요. 개별 분석을 하게 됩니다. 무슨 분석? 개별 분석은요. 물건마다 감정평가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따로, 이 토지 따로. 그걸 다 누가 하냐면 중개업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은 얼마고요? 이 땅은 얼마고요? 뭐가 다른데 그럼 다른 부분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고. 개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원리, 이론 노출 곤란하고요. 비교가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리 이론 노출이 곤란하고 비교가 곤란하다. 무슨 말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새 차는 비싸고 중고차는 싸다. 그러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새 가전제품이나 새 가구는 비싸지만 중고 가전제품이나 중고 가구는 쌉니다. 근데 새 토지는 비싸고 중고 토지는 싸다. 말이 됩니까? 새 아파트는 비싸고 중고 아파트는 싸다. 자, 중고 아파트인데 강남에 있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비싸죠. 새 아파트인데 저기 태백에 있어요. 태백에. 가격이 싸지. 태백분들 죄송합니다. 태백분들 뭐 태백을 예를 들으려 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에는요. 너무도 다르다는 성질 때문에 공통적인 원리나 이론을 노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이거는 학문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 비슷한 것끼리 견주어 보는 것을 비교한다 그래요. 너무 다른 것끼리 견주어 보는 것을 대조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이게 맞는 말이에요. 너무 다를 때는 뭐 한다? 비슷한 것끼리는? 토지는 같다는 성질, 다르다는 성질? 다르다는 성질 때문에 뭐 해야 되지? 대조하는 거지. 뭐 하기? 비교하기는 곤란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집에 애가 있는데 한창 사춘기예요. 사춘기는 사춘기인데 원래 공부 잘하는 애인데 사춘기 때문에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번에 반에서 예를 드는 거예요. 반에서 30등을 해온 거예요. 30등을 갖다가. 얘가 원래 한 5등 정도 하는 애인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야, 이놈아, 너 공부 잘하는 놈인데 왜 30등을 했느냐. 옆집에는 맨날 1등 하던데. 그러면 애가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 비교 좀 하지 마. 한문을 툭 닫고 나가겠죠. 그죠? 다시 불러야 돼요. 야, 비교는 네가 한 2, 3등 할 때 비교지. 지금 너랑 걔는 대조한 거다. 이렇게 해서 애를 가출하게 만들어버리세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1등하고 30등은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대조의 대상이지. 아시겠죠? 얘가 2, 3등 하면 그건 비교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비싼 것끼리만 한다. 비교한다. 다른 것끼리는 대조한다. 부동산은 비싸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뭐의 대상이 된다? 대조의 대상이지 비교하기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끝이에요. 엄청 쉬워요. 문제 풀다가. 일물일가의 법칙이 토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원리나 이론 노출 비교가 어렵습니다.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뜨면 개별성. 하나 남았네요. 하나 남은 게 부증성이에요. 부증성은 제가 왜 좀 남겨놨냐면요. 부증성은 시험에 나올 때 부증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묻기도 하지만 부증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물어버립니다. 자, 시험 보세요. 요거 좀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생각하셔야 돼. 자, 시험 보십니다. 자, 부동산,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하면 물리적 공급은 안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경제적 공급, 아까 말씀드렸었어 이거. 용도적 공급은 가능합니다 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다시,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되지만 경제적 공급은,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이유가 부증성이에요. 부증성.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 되는 이유가 용도의 다양성이에요. 그럼 토지는 물리적 공급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은 됩니까? 무슨 성 때문에?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토지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게 부증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거는요,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고, 물리적 공급 곡선은 수직이라 그래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경제적 공급, 용도의 다양성 때문인데, 요거는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요, 가능하고 우상향합니다. 이 말을, 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을. 시험 보시죠. 눈을 크게 뜨고, 크게 뜨고. 수업 듣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수업을 듣는 방법이고, 눈을 감고 이렇게 쫙 지나간 일을 반추하면서 수업을 듣는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눈을 뜨고 수업 듣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알겠죠? 눈을 감고 수업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을 뜨고. 기론 시간은 웬만하면 안 자는데. 오늘 수업이 약간 쉬운 파트라서 한두 분 정도가 주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 성격, 내 더러운 성격을 몰라가지고 주무시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만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에 수업 들었던 분들한테 물어봐요. 막 책 집어 던지고 막 그래요. 피 철철 나고 막 이렇게 막. 두 분 정도가 지금 안 보이잖아요. 병원 치료 중입니다. 다음 달에 퇴원해요. 책 던지고 막. 모서리 이런데 막, 응? 이렇게 탁 꽂히고 막 이렇게 했는데. 피가 쫙쫙. 자다가. 학원에 공부하러 갔다 다쳐서 오는 거예요. 끔찍하죠. 한번 던져볼까요? 시험 보세요. 자, 제가 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토지를 갖다가 국토 전체로 봐야 돼요. 이건 제가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부동산 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자, 그럼 우리 토지에 농지가 있겠습니까? 네. 택지도 있겠습니까? 네. 임지도 있겠습니까?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상당히 예매한데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다도 우리 국토에 넣어야 돼요. 바다도. 우리 영토 안에 바다도 있습니까? 네. 몇 해리까지인가? 내가 알았는데 까먹었네. 12해리인가? 12해리 맞나요? 정확해야 되거든, 이거. 방송 탄다, 이거. 검색해봐요. 휴대폰 검색해봐요. 네이버에다가 국토. 다음에. 너무 늦어요. 이제 켰다, 이제. 됐어요. 예, 나중에 합시다. 예. 나중에, 우리 국토가 몇 해리까지인지, 하여튼 우리 국토 안에, 바다도 우리 국토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게요. 농지가 10개 있고, 택지가 10개 있고, 임지가 10개 있고, 바다가 10개 있다면, 우리 국토는 총 몇 개? 40개가 있는 거죠. 맞아요? 뭐 이렇게 개수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냥 이러면 이해하기 쉽도록. 근데 질문. 40개가 50개 되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 예외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이거 갖다 우리는 무슨 공급? 물리적 공급. 몇 개? 40개는 언제나 40개다. 이게 물리적 공급이에요.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무슨 성? 부증성. 예외. 없고. 모양은 수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단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토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네. 근데 부족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뭘까요? 이거 뭘까요? 이 중에서? 택지가 부족한 거예요. 농지에 부족하지 않습니다. 남아 돌아요. 임지가 부족하다. 우리 임지 얼마나 많은데요. 바다가 부족하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요. 택지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택지량을 늘릴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자, 농지 5개를 뚝 떼다 택지로 바뀔 수 있나? 네. 예, 배웠습니다. 뭐 해줘요, 이게? 후보지. 배우면 많은데 모르는데.
배우면 모를 건데 또. 모를 예정이잖아요, 지금. 자, 인지 5개를 뚝 떼다가 택지로 바꾼다. 이건 뭐야? 후보지. 바다 5개를 뚝 떼다가 택지로 바꿀 수도 있습니까? 예. 아, 이건 후보지가 아니고 수면 매립이라고. 간척사이라고. 오랜만에 대답했는데 미안해. 이분 오랜만에 대답했는데 미안해. 이건 후보지가 아니고 간척사업이라고 해요. 우리 부동산학에서는 간척사업이라는 말을 많이 안 쓰고요. 공유 수면 매립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진짜 미안해. 오랜만에 얘기했는데. 간만에 얘기했는데 오답이네. 예. 화이팅! 예. 언젠가 더 정답하겠지? 그럼 우리 잠깐 편집할까? 자, 다시. 바다 육지로 바뀌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간척사업이라고 합니다. 잘하시네. 실력자예요. 예. 수면 매립이라고, 수면 매립. 간척사업, 수면 매립. 우리 개론에서는 간척사업이라는 말을 잘 안 써요. 공유 수면 매립이라는 말을 써요. 부동산학에서 다 그래. 저뿐만 아니라 공법쌤도 공유 수면 매립 이렇게 얘기할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 수면 매립. 그래서 간척사업에서 만든 토지를 간척지라고 하지 않고 매립지 또는 뭐 조성지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알겠죠? 그래서 제가 매립지, 조성지 그러면 바다가 육지로 이렇게 새만금처럼 바뀐 땅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택지량이 몇 개가 됐냐면 25개가 되었어요. 맞나요? 네. 5개 바꿨지, 5개 바꿨지, 여기까지는 후보지. 5개 바꿨지, 이건 수면 매립. 맞아요? 네. 그럼 질문. 우리 국토 몇 개? 40개. 그렇죠. 40개. 이걸 뭐라 부르냐면 물리적 공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택지량은 10개에서 25개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한다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이걸 용도적 공급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경제적 공급을 했다고 토지량이 늘어났나? 아니지.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토지를 찍어낸 게 아니고 몇 개 안에서? 40개 안에서 지네들끼리 뭐만 전하는 거다? 용도만 전하는 거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공급은 우상향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생각하시면 제일 좋아요. 40개가 40개 되는 게 물리적 공급이에요. 10개가 25개 되는 게 경제적 공급이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40개가 40개 되는 게 물리적 공급이라 그랬지?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지. 예외 있고 없고? 없고. 우리 부동산학에서는요. 바다가 육지로 바뀌는 것도 토지량이 늘어나는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다도 어차피 우리 뭐였으니까? 국토였으니까. 그 안에서 지네들끼리 윗돌 빼서 아랫돌을 메꾸고 아랫돌 빼서 윗돌을 메꾸는 거예요. 즉 뭐지? 용도를 전하는 것뿐이지 우리 국토는 처음에 40km 출발했다면 40km 고정되어 있다. 이걸 물리적 공급이라고 한다는 거지. 그리고 또 우리는 부정성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우리 시험이 어떻게 잘 나오냐면 여러분들을 막 꼬셔요. 어떻게 꼬시냐면 바다 육지로 바뀔 수 있잖아? 이렇게 나와요. 바다 육지로 바뀔 수 있잖아. 바다 육지로 바뀔 수 있어요. 맞죠? 그러면 부정성의 예외네? 이렇게 나와요. X가 되는 거예요. 예외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방 들었기 때문에 잘 하는데 출제하시는 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러면서 쫙 꼬셔요. 이렇게. 자, 바다 위치로 바뀌지. 바뀌지. 예외가 있네. 그렇지. 이런 예외가 있었네 하고 이제 장렬히 전사하는 겁니다. 진짜 뭐다. 내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좀 이거는 강력하게 좀 정리해 놓읍시다. 다시. 바다 육지로 바뀔 수 있지? 네. 있지. 그럼 토지량이, 국토 전체량이 늘어난 거지? 물리적 공급이 된 거지? 아니에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된 거고, 경제적 공급이 된 건데, 경제적 공급은 4글자로 용도 전환. 용도가 전환된 것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이걸 갖다가 지금은 아직 모셔도 되는데, 나중에 수요 공급으로 넘어가면요, 이걸 그래프에 옮겨요. 그래프 옮겨서 어떻게 하냐면, 세로 축은 가격이고, 가로 축은 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격이 100원, 200원, 300원. 나중에 다음 주에 바로 합니다, 이거. 다음 주 수업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다음 주에 오실 때 청심원 하나 드시고 오세요. 깜짝 놀라서 울면서 뛰쳐나가지 말고. 토지 공급량이 10개, 20개, 30개, 40개가 있습니다. 질문 드려요. 우리 국토는 평당 가격이 100만 원일 때 우리 국토 총량은 몇 개? 40개. 200만 원일 때는? 400만 원일 때는? 400만 원일 때는? 가격이 아무리 춤을 춰도 양은 40개 고정되어 있네. 이게 물리적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거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고, 이걸 수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하시는 거예요? 잘 가요. 중요한데, 이거. 하시는 거예요? 잘 가세요. 보고 싶을 거예요. 잘 가세요. 시험 중요한데, 이거 시험 나온다, 이거. 저번 가시고 나면 좀 더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게요. 빨리 가. 갈 사람 빨리 가고. 네. 정말 중요한데, 이거. 물리적 공급은 어떤 모양이에요? 수직이에요.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봐세요. 택지량은 10개죠? 근데 20개 되고, 30개 되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지. 몇 개 안에서? 40개 안에서 용도 전환할 수 있지.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돼요, 안 돼요? 되고, 이거 모양은 뭐예요? 우상이 안 돼요.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도 좋은데 원래 공급 곡선은 우상향의 모양이 나와야 돼요. 근데 물리적 공급 곡선만은 수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분 가셔서 하는 얘기인데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저분은 뭐 모르시겠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이다? 수직.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예외가 없다. 사직계는 끝까지 사직계. 하지만 경제적 공급은 사직계에서 용도 전환하면 우상향하면서 공급을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거 좀 넘어가시면 안 돼요. 부중성에 예외 있나요? 없어요. 물리적 공급을 증가시킬 수도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예외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실제로는 예외가 아니고 고정된 양 안에서 지네들끼리 뭐 된 거다? 용도 전환된 것이고 이걸 경제적 공급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어요? 예. 이번에는 부정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을 소개해 드릴 작정입니다. 자, 부정성 때문에 3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생산비 법칙이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생산비 법칙. 두 번째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집약화된다. 세 번째는요. 수급 조절이 잘 안 되고 균형 가격의 형성도 잘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출발합니다. 자, 일반적인 재원은 뭐를 투입하면? 비용을 투입하면 생산이 되죠. 토지에는 아무리 많은 비용을 투입해도 생산이 안 돼요. 생산비 법칙에 토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무슨 성 때문에? 부정성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토지는 남아돌아 희소해. 희소하다는 말은 부족하다는 얘기 맞습니까? 부족할 때는 조방적으로 이용한다, 집약적으로 이용한다? 집약이 먼저 알려드릴게요. 건물이 고층화되는 걸 집약이라고 그래요. 건물이 저층화되는 걸 조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토지가 부족하니까 토지를 많이 쓰고 쬐끔 쓰고 건물을 고층화시킬 수밖에 없겠네. 이걸 집약화라고 한다고요. 이건 조방화로 잘 나와요. 집약화해야 됩니다. 수요 공급 조절이 쉽다 어렵다? 어렵고 자연스러운 균형 가격 형성도 어려운데 요거 말도 수요 공급 이론 가야지 돼요. 원래 시장에 가면요. 우하향하는 곡선, 수요 곡선, 우상향하는 곡선, 공급 곡선 만나는 점 균형에서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부동산은 공급 곡선이 우상향만 되는 게 아니고 수직이 될 수도 있고 지멋대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려워요. 그 이유는 수요 공급 조절이 잘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부정성 때문인데 제가 오늘은 한 개만 좀 비교를 해드릴게요. 아까 제가 토지에는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나요? 그랬어요. 제가 아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토지에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나요? 제가 아까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재생산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건 영속성이고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건 부정성이에요. 맞아요? 이거 지금 정리 안 해놓으시면 나중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둘 다 글자에 생산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한 개는요. 생산 안 된다는 얘기가 맞아요. 한 개는 생산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시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공부할 때부터 처음부터 이걸 쭉 구분합시다. 저 보실래요? 네, 구분시켜 드릴게요. 처음 공부할 때 구분하시면 앞으로 절대로 안 틀려요. 근데 처음 볼 때 헷갈리면 그때부터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저 보세요. 따라해보세요. 재생산이론. 생산비 법칙. B. 문제 풀 때 이렇게 할 거예요. 재생산 이론의 시험에 뜨면 J에다 동그라미 할 거고요. 생산비 법칙이 시험에 뜨면 B에다 동그라미 할 거예요. 해석을 할게요. 소모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영속성 때문이고 비용을 투입해도 생산을 못하는 이유는 부정성 때문이에요. 다시 소모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만들 필요가 없는 이유는 영속성 때문이고 비용 투입해도 생산이 안 되는 이유는 부정성. 그러면 재생산 이론의 시험에 뜨면 무슨 성? 영속성. 생산비 법칙이 시험에 뜨면 부정성. 생산비 법칙은 어디 동그라미? B. 부정성 동그라미 할 수가 없는데 안 나오는데 그거는. 재생산 이론 시험에 뜨면 어디 동그라미? 재. 이해하셨어요? 두 개는 공부합시다. 총정리해드립니다. 잘 보세요. 부동산 시장이 국제화되고 임장활동해야 되고 외부효과 지역 분석 입지론에 나오는 이유는? 부동산. 재생산 이론이 토지에 적용되지 않고 소유와 이용의 분리, 임대차 재고시장, 가치보존력 투자재, 장기 장래 예측, 영속성. 일물일가의 법칙이 토지에 적용되지 않고 개별화 독점화 개별 분석을 해야 되며 원리 이론도 비교가 곤란한 이유는? 개별성. 좋습니다. 토지는 공급이 돼야 안 돼요? 물리적 공급은 안 되고 참 징그럽다 진짜. 물리적 공급은 안 되고 경제적 공급은 되는 거예요. 예. 물리적 공급이 안 되는 이유는 부정성, 예외는 없고요. 모양은 수직이에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용도자는 될 수 있습니까?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공급이 되는 걸 경제적 공급,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부정성 때문에 벌어지는 일은요. 생산비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희소하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이용하고요. 수급 조절 균형 가격 형성이 어려운데 이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때 재생산 이론이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뜨면
영속성. 생산비 법칙이 토지에 적용되지 않는다 뜨면 부정성.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교재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교재 보면서 한 번 더 정리해 드립니다. 교재 페이지 65로 갑니다. 자, 교재 페이지 65로 가시면 1번에 토지 특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왼쪽, 오른쪽 페이지에 있습니다. 65쪽에 토지 특성 별 2개. 거기 말고, 중간에. 거기 말고, 중간에. 밑에. 1번 토지 특성. 그건 지우고, 위에 거 지우고. 깨끗하게 지워요, 깨끗하게. 빨리 지워요. 찝찝하다, 자, 1번에 토지도 별 2개 때렸습니까? 예. 먼저 바로 1번에 토지의 자연적 특성 나옵니까? 한 장 넘겨볼까요? 넘겨보시면 66쪽에 동그라미 1번에 부동성 찾으셨나요? 네. 부동성 다른 건 됐고요. 기역, 니은, 디귿에 체크하세요. 기역, 니은, 디귿. 기역에 국제화 나옵니까? 네. 니은의 인접성과 함께 외부효과 한 줄 내주시니까 지역 분석 뜨죠? 예. 디귿에 임장활동, 정보활동, 중개활동 뜨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비읍도 한번 체크해보세요. 비읍. 비읍은 제일 끝에 가니까 입지론하고 나옵니까? 예, 그런 거 4개 정도 보시면 돼요. 오른쪽에 가셔서 동그라미 이번에 영속성 갑니다. 영속성. 보고 계십니까? 예. 영속성은요.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거의 다네.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까지. 체크하셨어요? 네. 여기 보니까 재생산 이론 나옵니까? 소유와 이용의 분리, 뭐 임대차, 재고시장 이런 거 나오고 가치보존력 투자재, 장래, 장기, 예측 이런 말 나올 겁니다. 찾으셨나요? 예. 3번에 보니까 부정성이 있습니까? 걔는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제일 위에 표가 있을 거예요. 그 표에다가 별 하나 때려놓으세요. 자, 토지 공급은 물리적 공급과 경제적 공급으로 나뉘죠. 물리적 공급은 어때요? 불가능하죠. 예외는요? 없고요. 무슨 성 때문에? 부정성. 그래서 수직이고 완전 비탄력이라고 돼 있네요. 예. 경제적 공급은요? 가능하네요. 이 용도의 다양성 때문이고 우상향하고 보다 탄력적이고 그는 용도 전환을 통한 공급이죠. 용도 전환의 예시가 나와 있네. 밑에 보니까 뭐요? 후보지, 이행지, 수면 매립, 택지 조성, 산지 개간 이런 거가 했었죠. 예.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까지만 체크하세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4개 정도만 읽으시면 돼요. 4개 체크하셨나요? 예. 4번에 개별성이 나오는데요. 개별성은 기역 체크하셔야 되고 일단 니은 체크하셔야 되고 디귿 체크하셔야 돼요. 기역, 니은, 디귿 3개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예. 5번에 인접성은 그냥 넘어갈게요. 넘어가시고 70쪽으로 갑니다. 70쪽 가시면 바로 2번에 토지의 인문적 특성은 나옵니까? 네. 다른 건 됐고 동그라미 1번에 용도의 다양성 있죠? 네.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특히 기역에 체크해 놓으세요. 용도의 다양성 체크하시고 기역 가니까 기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최유효 이용 그거 하나 체크하시고 나머지는 안 보셔도 돼요. 한번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72쪽에 리을에 가시니까 고가성이라는 특성이 보일까요? 72쪽에 리을의 고가성. 찾으셨나요? 네. 그것도 하나 체크하시고 제가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72쪽 리을의 고가성을 찾으세요. 72쪽 리을의 고가성. 체크했습니까? 네. 예. 부동산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참여자가 몇 명이 된다? 소수가 되고 시장에 진출입하기를 어렵게 구매 자금을 축적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길어지고 금융 부채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 되면 고가성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고가성은 제가 판사하진 않았지만 읽어보시면 좋아요. 예. 한 장 넘기시면 75쪽 제2절 부동산의 속성 나옵니까? 요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고 특히 최근에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22회를 마지막으로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만 볼 거냐면 2장을 넘겨보실래요? 2장을 넘겨보시면 가로 2번에 부동산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 가로 2번 체크하시고 제일 밑에 보시면 그러니까 78쪽입니다. 지금 78쪽 제일 밑에 보시면 표에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미치지 않는 범위 있습니까? 네. 그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래서 토지의 독립성이 없는 종속정착물이나 1조권, 용적률, 조망권, TDR, 지하수, 한계심도 이내 이런 것들은 소유권이 미치지만 항공권, 접하권, 강물, 한계심도 아래 이런 건 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 그 표만 나중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냥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한 장 넘기시면 오른쪽 페이지죠. 81쪽 제일 밑에. 81쪽 제일 밑에 보시면 가로 선반에 개발권 양도 제도 하는 거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는 별표를 하나 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81쪽 제일 밑에. 81쪽 제일 밑에 가로 선반 개발권 양도 제도 보이십니까? 예.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잠깐
교재 페이지를 조금 더 넘겨볼까요? 페이지 94쪽. 94쪽 가시면, 이제, 부동산 수요 분급이로 하는 거 나옵니까? 네. 다음 주부터 우리 시험에서 가장 유명한 기출문제도 엄청 많이 나왔죠, 그죠? 예. 부동산 수요 분급이로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저 개발권 양도제도 TDR 별표 쳐드렸잖아요. 네. 요걸 다음 주에 시작할 때 시작하는 게 아니고 수요 분급 이론을 다 진행을 하고 마칠 때 요 TDR을 제가 안 까먹고 있다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수요 분급 이론을 다음 주에 오면 펴라고 할 거예요. 펴라고 하면 그걸 펴셨다가 혹시 내가 그냥 집에 가려고 하면 TDR 하기로 했었는데요. 개발권 양도제도 하기로 했었는데 라고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아마 기억을 할 거예요. 아마. 제가 기억을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학원 나온 대로 나오시면 돼요. 알겠죠? 뭐 원래 다음 주에 말지 궁금한 적도 없었고 하니까 원래 학원 나온 대로 나오시면 제가 다음 주에 알아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주 수업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까지 힘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